반갑습니다. 오종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래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기대, 건설, 발전, 이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현재의 부족한 점을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와 관련된 단어를 생각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긍정적인 말을 떠올립니다. 또 한편 불안이라는 단어도 미래와 밀접한 말입니다. 불안은 말이죠. 공포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공포는 현재 있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것이죠. 반면 불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불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는 현재의 성격을 띠는 반면에 불안은 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은 지금 익숙한 생활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가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이 상태를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사실 불안과 희망은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뜻은 아닙니다. 불안은 말이죠. 일종의 설렘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알지 못하는 세계에 진입하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나 자신의 현재를 미래와 연결시켜서 삽니다. 그것을 가령 예를 들면 꿈을 꾼다 이런 말들도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한 이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은 현재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 그러면은 부정적인 어휘라고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사실 자신 안에 폐쇄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것에 안주해서 그것에 그냥 자족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안한 감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는 현재를 미래와 연결시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과 다른 차이이기도 합니다. 상상력, 창의성, 이것도 또한 미래와 밀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상상력과 창의성은 예술의 근본 속성이죠. 따라서 예술도 미래와 아주 밀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한번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예술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통념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술은 창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생각이 닫혀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돌이켜보게 해주거든요. 우리 예술에 대한 통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 그러면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가요? 예술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 또는 아니면 한갓 유희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우리의 삶과 그렇게 관련이 있겠어? 따라서 예술 그러면서 예술이 실용적이야. 쓸모와 아주 관계가 많지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죠. 아주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예술이 실용과 관련이 있어?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심지어 예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평론가들
아니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일부 예술가들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말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 즉 어디에도 적용되는 진리인데 그 가운데 생물학이 전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력이 없으면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퇴화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퇴화와 진화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퇴화와 진화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쓸모없어져서 퇴화하는 것을 곧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이 갖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옳은 거야 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과연 이 통념이 모두 다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브레헬의 16세기의 그림입니다. 풍속한데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류의 통념을 쫓다가는 통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쫓다가는 마치 이 그림에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의 삶을 살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술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소멸한 적이 없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의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들도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예술만은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술은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우리의 삶의 쓸모가 아주 컸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삐삐 아시나요? 삐삐? 예,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땐 무선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단한 도구라고 아주 열광적으로 그 삐삐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지금 그 무선 호출기 삐삐는 어디 있나요? 그렇죠. 또는 한때 이 시대를 지배했던, 세상을 지배했던 사상마저도 그것의 쓸모가 없어지면은 소멸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술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소멸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술은 창조를 만드는 상상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브라크가 있습니다. 조르주 브라크는 1912년 그의 나이 30살 때 자신의 작업실 근처에 있는 아비뇽의 벽지 가게에 가서 벽지를 삽니다. 그리고 그 벽지를 3조각 내서 화폭에 이렇게 붙이고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 넣어서 과일 접시와 유리잔이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림은 일반적으로 물감으로 무엇을 그린다라는 것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브라크는 벽지를 붙였어요. 자, 그림이라는 이곳에 이질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전에 생각했던 그림이라는 정의 또는 그림이라는 통념의 틈을 열어냈죠. 사실 이 브라크의 1912년 이 작품은 현대 예술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20세기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마르셀 듀샹이 변기를 예술품으로 내놓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또는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관념을
기성의 관념을 깨버린 것이죠.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야, 이게 뭐야? 기존에 통념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겐 특히나 이게 뭐야? 그러겠죠. 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들은 너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유, 성찰을 너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 작업은 기존의 그림이라는 통념 속에서 갑작스럽게 변기를 또는 벽지를 이렇게 이질적인 것을 화폭에 붙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생각의 틈을 열어냅니다. 러시아의 영화 작가 에이젠 시제인이 있습니다. 에이젠 시제인은 1925년에 그의 첫 장편 영화 파업을 만드는데요. 이 파업에서 그 작품 마지막에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장면과 도축장에서 소를 도살하는 장면을 이어붙여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관객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에이젠 시제인의 이 작업은 류미에르 형제가 보통 영화의 시작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은 류미에르 형제는 발명가입니다. 그가 시네마토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이걸 특허 출원했어요. 그런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기기를 예술로 발전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영화 감독이 바로 러시아의 에이젠 시제인이란 이 감독입니다. 이 에이젠 시제인의 이 작업을 몽타주라고 하는데 현대 모든 영화가 바로 이 표현 방식을 씁니다. 몽타주는 붙이다, 접합하다라는 뜻인데 이 에이젠 시제인은 이렇게 붙이는 것,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붙여놓고 의미를 발생시키는 이것을 단순히 덧셈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내연기관의 폭발에 비유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원리임을 밝혀낸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붙어서 덧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창조를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에이젠 시제인의 이 몽타주 작업이었습니다. 예술은 이렇게 말이죠. 전혀 이질적인 것들을 그 이질적인 것들은 어떻게 이질적인 것이냐면은 기성의 기존의 논리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기성 생각의 틈을 열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를 이룬 것이 바로 에이젠 시제인의 몽타주 방식이었어요. 자, 요즘 정말 너무 많이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들 얘기하는데 이것은 산업의 차원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가 지금의 이 엄청난 변화를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잠깐 얘기 드리면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포럼을 만들고 현재까지 그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민간단체인데요. 클라우스 슈바프가 2011년부터 독일에서 산업 4.0 정책을 합니다. 이제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그 명칭을 따다 쓴 것인데 이 명칭을 그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용어를 붙였는데 이 용어에 우리는 마치 앵무새처럼 지금의 변화를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업, 인더스트리라는 이 단어는 말이죠. 200여 년 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단한 새로움이었죠. 그런데 그 옛날 단어를 가지고 겨우 4차라는 명칭을 붙여서 현대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산업의 차원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임에는 불구하고 결코 산업의 차원에서만
이 시대를 보는 이 모습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 얘기들을 범주로 정리한다면 결국 증강인간과 증강현실 이 두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널리 얘기되는 얘기들을 이 범주를 통해서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증강인간 보죠. 증강인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죠.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낍니다.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약해지거나 다르면은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건 증강은 아니고요. 부족해진 신체 능력을 보완하는 일을 말합니다. 증강인간은 이것과 다르게 가령 예를 들면은 앞으로 안경을 쓰거나 눈약 같은 것을 집어넣고 나면은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수 있게 될 시대가 올 겁니다. 또는 지금 벌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물의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거의 구현되었더군요. 앞 사람의 심리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강인간은 인간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증강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연금술사들이 있죠. 연금술사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바랐던 것이 뭐냐면은 인조인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호문쿨루스인데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달해서 이것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자, 증강인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곤충은 말이죠. 인간보다 더 훨씬 감각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날벌레는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1분을 60초로 인식한다면 날벌레는 300초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그네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기 힘든 겁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 가끔 봅니다. 슈퍼맨이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살짝 피하죠. 그렇죠? 그런 일이 가능한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 우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증강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우리 인류의 욕망이기도 한데 초인이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될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계 영국 작가의 나를 보내지 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한 스토리가 있는데 사람이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장기가 낡으면 복제인간의 장기를 이식해서 수명을 아주 연장하는 얘기가 담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증강현실은 또 어떤지 볼까요?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짐승과 다른 차원에서. 그런데 망원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을 본다거나 아니면 현미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우리가 관찰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뭔지 많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 전 보도됐는데 우리는 우주로 여행을 다닐 것이고 얼마 안 있으면 다른 행성에 건축물을 짓고 우리 인간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증강현실의 현상이고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즉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시대를 살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나온 메비우스 띠입니다. 자, 이 메비우스 띠에서 보면 말이죠, 여기에는 차원이 없어집니다. 이 메비우스 띠의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요, 바로 반대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돌면 자신이 출발했던 지점으로 도착하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차원에 얽매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는 이것은 가상현실과 분명히 다른 증강현실을 삽니다. 가상현실 말 나온 지 얼마나 됐나요? 별로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건 낡은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변하는 것인데, 가상현실과 다르게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이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많은 부분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시간에 공간에 예속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이 없는 보다 넓은 세계에서 살아나갈 것이다. 이것이 증강현실의 본질이 될 거라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증강현실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들, 반려동물이라고 하나요? 개나 고양이 또는 새에 그들이 생각하는 의중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번역기가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생의 식물이나 동물이 보내는 신호들을 인간의 언어로 환원할 수도 있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에요. 뭔 일이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이 폭이 이렇게 증강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야, 이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멋질까요? 발달한 테크놀로지는 우리에게 신세계를 꿈꾸게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증강이라고 했는데, 증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강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증강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합스부르크 가문은 자신만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친족끼리만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커지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열성 유전자가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병약하고 병에 더 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래턱도 너무 튀어나와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합스부르크가의 주걱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카를로스 2세는 말이죠. 아래턱이 너무 튀어나와서 말을 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론 유전병 때문에 많이 병약했고, 그래서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증강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합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증강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소멸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또한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되면 말이죠,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자기만 커지면 거인이 되는 거예요. 자이언트가 괴물을 등치로 보여준다면은 흡혈귀는 자신만 커지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흡혈귀는 어떻죠?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악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악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악이 커지는 거예요. 악은 어떻게 커질까요? 내가 아닌 것을 사악하다고 보고, 뭐 작게 얘기하자면은 나와 다른 것을 조롱하고 흠잡고 뒷소리나 해대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영원히 없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증강이 무엇인지 앞으로 증강의 시대에 접어들 텐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술이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에는 대화의 원리 그리고 대화의 정신이 담깁니다. 이것은 모든 예술 장르에 다 담겨요. 음악, 미술, 춤, 영화, 모든 예술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현실과 상상력 사이에 대화의 원리가 일어나고요. 현재와 미래 사이에 예술 작품에서 대화의 원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술 작품 안에서도 대화의 원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든 예술 작품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대화 그러면 서로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대화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야, 이거는 이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요? 그건 그러네요. 아, 저건 저래. 아, 그러네요. 그건 또 저건 저러네요. 이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듯 하지만 이건 독백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만 반복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관료주의가 팽배한 사회나 전체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죠. 획일화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화라고 가장된 독백입니다. 또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이건 이래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것과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합니다. 아, 저거는 저래. 아, 이거 말이야. 아니, 저거 말이야. 이렇게 진행되는 얘기는 서로 말을 주고받아서 대화인 듯 하지만 이 역시 독백입니다. 이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는 일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지요. 대화는 말이죠, 이런 특성을 지닙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이런데?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거 이렇게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주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이건 이건데 너는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는 것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대화라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대화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내 의견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기 때문에 이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무조건 수용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생각이 커집니다. 내 생각은 이거야에 갇혀 있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나의 세계가 커지는 거죠. 뭐죠? 나의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커지는 것이 바로 이 대화라는 행동의 정신이자 원리입니다. 자, 이 대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모든 예술의 작동 원리다. 아까 우리 브라크와 에이젠슈체인 예를 들었죠.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증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강은 말이죠, 내가 커지는 것인데, 내가 커지는 것은 내 안에 갇혀서 나만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증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폐쇄적으로 자신 안에 자폐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내가 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죠? 나 아닌 것,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커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강을 자기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가져라, 개성을 가져라, 심지어 창의성마저도 남과 달라야지 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내 안에 갇혀 있는 것, 내 것만이 증강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브리엘의 이 그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갇히는 것이 마치 증강인 것처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을 가지냐면은 주체와 이기를 혼돈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이기도 하는데 주체와 이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주체와 이기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기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불편하면 못 견뎌. 이것이 이기겠죠. 그러나 주체가 된다라는 것,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불편한 것도 참을 줄 알고 책임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주체와 이기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네가 오라, 네 맘대로 해, 달콤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과연 진짜 주인이 되는 삶일까요? 우리 이 시대의 시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리다 보면은 자칫 삶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시류를 쫓다가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점, 이때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무엇이 더 빨리 변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물과 식물은 누가 더 빨리, 어떤 생명체가 더 빨리 변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동물이 더 빨리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옆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해피는 지난 봄에 봤을 때나 지금 봤을 때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6월, 5월, 6월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집 앞에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봄이라고 하지만 3월의 나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직 이파리도 나지 않고 앙상했습니다. 결국 별로
한 3개월여 지났는데 지금 어떻죠? 녹음이 우거졌어요. 아주 초록으로 무성하죠. 그래요. 맞습니다. 식물이 동물보다 더 빨리 변해요.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식물이 빨리 변한다고 해서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쳐다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무의 변화가 보일 것 같아요? 보이지 않죠.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의 속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일상을 삽니다. 매일 반복하는 듯한 지루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엄청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식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마크 로스코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아주 묘한 생각이 듭니다. 커다란 직사각형 색채들이 갇혀 있지 않고 서로 유동하면서 때로는 팽창하고 때로는 흡수하면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까 식물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로스코의 이 그림에서 우리는 갇혀 있지 않고 뭔가 유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이 로스코의 그림을 직접 보게 되면은 대단한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점에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죠. 그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이 역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그림을 그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스코의 이 작품에서 또다시 그림에 대한 또한 통념, 일반적인 생각을 열어젖힙니다. 여러분, 그림 하면 또 우리 아까 브라크 얘기를 했었죠. 그림이라는 일반 통념을 열어젖힐 때에 벽지 붙인 얘기를 했었는데 이 로스코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림에 대한 통념을 열어젖혀요. 그림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림 그리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보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보고 살까요? 우리가 진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많은 것을 보고 하루를 시작해서 지내왔습니다. 본 것들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봤는데, 그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 것들 기억 안 납니다. 관심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 우리가 관심 있고 애정이 있는 것은 실제 눈앞에 없는 듯해도 없어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떠오르죠. 우리의 시각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로스코는 우리의 시각이 단순하게 1차적인 감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체험하게 해주는 작가입니다. 그의 로스코 그림을 보고 있으면 로스코는 말이죠. 커다란 화폭을 선호했어요. 이 커다란 화폭에 색채 덩어리들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이 색채 덩어리들이 마치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스며들면서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이 그림 앞에 서면은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은 마치 그 색채가 나에게 스며들 듯 느껴집니다. 로스코의 그림에서는 우리를 뭘 볼 수 있냐면은 세상의 원리, 우주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마치 나를
나에게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의도 말이죠. 통념에서는 오류를 만들고 있어요. 너만의 것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을 이루는 여러분의 개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많은 것들이 스며들어서 여러분을 이룬 겁니다. 나 혼자 갇혀서 그것이 나의 다야라고 얘기하고 이게 진짜 강화야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스코의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술은 전혀 이질적인 것, 이것들을 밀쳐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창조를 이루었어요.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예술이 한 번도 안 없어진 이유이고, 그 방식이 바로 우리의 상상력을 이루는 원리라는 것을 로스코가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스코의 그림이 감동을 주죠. 예술이 만드는 이 얘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일찍 이른 새벽 마치 어둠 속에 살며시 빛이 스며들듯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우리의 상상력은 그렇게 만들어지며, 우리 인류가 미래에 만들어낼 증강은 바로 그 힘에서 나올 것이다. 예술이 얘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